늦은 개막과 단축 시즌 어느덧 정규리그의 절반을 소화했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개막 9주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3개 팀 가운데 이제는 정규리그 상위 8개 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정리하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6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64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은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박김찬 PD가 다른 업무차 촬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부득이하게도 저희 둘이 이현섭 기자와 저 둘이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비디오는 없이 카메라 없이 오디오로만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 참고의 말씀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264회 많은 댓글들이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봉도님 3월 12일에 박힘찬 PD 화이팅 해주셨는데 이봉도님이 유튜브에도 같은 날에 박힘찬 PD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박힘찬 PD님 팬이 아니신가? 예. 평상시에 뭐 링크장에서도 뵀던 것으로 들었는데 오늘 박힘찬 PD가 이 자리에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예,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j.w 대리님 3월 11일에 항상 응원합니다. 느낌표 3개 항상 응원합니다. 예, 느낌표 또 달아주시면서 2번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권오훈님도 3월 14일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뭐 화이팅 응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이 나고 예, 좀 신이 나는 기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n.리님 3월 11일 목요일 댓글입니다. 영상 밑에 텍스트를 처음 열어봐서 처음으로 후원했어요. 팟빵 유저가 아닌지라 후원은 팟빵 유저만 되는 줄 알았네요. 오늘도 재밌게 듣습니다 하셨습니다. 유튜브로 감상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소개 내용이 담겨있는 텍스트 그 텍스트를 열어보시면 유튜브에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다 후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뭐 팟빵만 후원되는 거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되고 다른 데서도 다 됩니다.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 밑에 텍스트 부분 소개 내용 한번 눌러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예, 참고해 주시고요. 뭐 언제든지 후원해 주시면 또 감사히 저희 콘텐츠 제작에 쓰겠습니다. n.리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3월 12일 댓글입니다. 갤런트 감독의 이름은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혈통과 별개로 정작 감독 본인이 프랑스어를 전혀 못한다네요. 그리고 코치원은 키치너 윗동네 구엘프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쭉 자랐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 시절을 온타리오 소도시들에서만 보냈으니 이름 빼면 퀘벡과 아예 접점이 없는 셈입니다 하셨네요. 지난해에 얘기 나왔었던 제러드 갤런트 감독 그리고 로건 코추어 선수의 이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식으로 해야 되냐, 프랑스식으로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추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단 뭐 영어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뭐 요 비슷한 뭐랄까 그 사실은 이제 이 선수들의 또 희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프랑스어 발음을 자기들이 선호를 해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면은 또 그거를 지켜주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이 두 분은 감독 한 분이랑 선수 한 명이니까 두 분은 뭐 딱히 그런 게 없는 걸 봐서는 그리고 이제 기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보면은 그냥 영어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참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볼츠 렛츠고님 3월 11일 댓글 주셨습니다. 선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전주까지 내려와 주실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김찬 PD님과 그 전주에서 만나셨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감사 인사 주셨네요.
그리고 댓글 이어주셨어요. 템파는 질 것 같은 경기도 어떻게 이기는 걸 보니 참 될 팀은 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응원하길 잘했다랄까. 스티븐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4라인 마지막 자리 돌림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바레볼렛이 좀 더 잘해서 치고 올라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자 대표팀이 꼭 올림픽 나갔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코로나 셧다운이 크긴 한 것 같습니다. 풀핏으로 선수들이 나와야 경기가 수월해질 것 같은데 슬프기만 하네요. 그래도 이런 역경 이기고 올림픽 출전한다면 평창 때처럼 아이스하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셨어요. 템파베이의 그 앨릭스 바레볼렛 선수는 올 시즌에 NHL 갓 데뷔한 선수더라고요. 아직 몇 경기 안 뛴 선수인데 바레볼렛 선수에 대한 또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근데 4라인 자체는 원래 이제 뭐 그렇게 아주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다. 그래서 좀 돌려쓰기 식으로도 많이 쓰고 네. 좀 변화도 항상 잦은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4라인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4라인에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뭐 잘 쭉 하면서 정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기량 있는 선수인데 갑자기 뭐 NHL 올라왔는데 4라인에서 뛰는데 뭐 그렇게 그다지다 이러면은 아무리 이 친구가 잘해도 이 자리 잡기가 어려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운도 좀 좋아야 돼요. 이제 그때 딱 올라왔는데 뭐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러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4라인은 뭐 아이스타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뭐 그렇게 별로 안 쓰는 감독들도 많습니다. 막 진짜 뭐 5분도 안 쓰고 4분도 안 쓰고 막 이런 경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자리 잡으면 좋겠지만은 그 뭔가 장담은 좀 어렵다. 항상 네. 아무리 좋고 어리고 좋은 선수들이라도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대표팀 올림픽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권오훈님도 3월 14일 댓글에 관련된 이야기 댓글을 주셨어요. 올림픽 예선을 대비한 대표팀 소집대 맷 달튼, 에릭 리건 등 외국인 귀화 선수들이 합류할까요? 하셨네요. 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인데 올해 8월 26일에서 29일까지 최종 예선전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은 노르웨이,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함께 최종 예선 F조에 속해 있는데 이 어렵네요. 세 팀을 다 이기고 조 1위를 해야 올림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전력상 이게 상대애들인지라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아시아리그는 시즌 취소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북미와 유럽 쪽은 리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예선전 경쟁팀들과의 전력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은 좀 있어요. 하나도 쉬운 팀이 없죠. 네. 하나도 쉬운 팀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이긴 팀도 있긴 있지만 뭐 슬로베니아 빼고 노르웨이, 덴마크는 우리보다 랭킹도 한참 높고요. 이제 한참 높고 네. 그리고 솔직히 한국 지금 순위가 높은 거는 올림픽 점수 때문입니다. 네. 올림픽에 간 것에 대한 점수가 이제 해가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 IIHF 랭킹 산출 방식이 이제 그 예전 대회들에 대한 점수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점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거 빠졌을 때 이제 순위 그러니까 그의 버프가 있는데도 지금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2020년에 우리나라가 18위였는데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계속 거라고 떨어질 봐야 될 겁니다.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올림픽 점수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이게 올림픽 최종에서 결국 NHL이 지금 시즌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제 원래 그 코로나 없이 예. 그러면은 8월에 아마 이 3국의 NHL 선수들이 모두 참가를 할 겁니다. 아하. 그 8월 말에 예, 노르웨이, 덴마크, 슬로베니아. 게다가 우리나라가 슬로베니아를 잡았을 때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급을 드린 부분은 굉장히 주축 득점 자원들이 많이 빠진 상황 팀이었어요. 네. 록티차르라든가 지가 예글리치, 양 우르바시 이런 정말 좋은 2, 3라인 선수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이긴 경기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다 들어오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 슬로베니아조차 코피타르 있죠. 그리고 드로즈그 있죠. 여러 가지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덴마크는 지금 너무 많아요. 최근에 선수들이 좋은 선수 NHL에 뛰고 있는 선수들 꽤 있죠. 비오르크스트란드 선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살라바트의 필리프 라르센 선수도 있죠. 음. 이런 선수들도 있고 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라르셀레 선수 있죠. 워싱턴 캐피털스 이런 선수들 올림픽 예선 다 참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NHL 참가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각 팀의 단장들이 NHL의 그 수뇌부급으로 짜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이런 네. 팀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기정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NHL 선수들은 이번 예선에 무조건 참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아 선수들 합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마이클 스위프트, 마이클 테스트리드는 은퇴했고, 그렇죠. 맷 달튼, 에릭 리건, 앨릭스 플란트, 브라이언 영 정도 뭐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선수들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떨지도 미지수고. 그렇죠. 지금 거의 한 시즌 쉬었죠. 예. 그리고 조금 지금 전국상 또 안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좀 위험한 전국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좋은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축 되게 어렵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국내 대회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건데 아시아 리그가 안 열림으로써 경쟁의 그런 뭐랄까 그 치열함 자체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네네. 국내 리그에서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냥 그런 것도 이제 이제 주 차출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아주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기력에 아무래도 네. 풀 시즌을 한 6개월 정도 쭉 뛰는 거랑 아주 간헐적으로 대회가 탁탁탁 열리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예선에 진짜 정말 안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막 걱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전력의 차이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주변 상황까지 더 겹치기 때문에 물론 NHL 선수들을 이제 주로 언급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에는 그런 부분 이 3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는 좀 예선이 많이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물론 이제 진짜 단기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올림픽 예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위 시드 홈에서 열려요. 원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노르웨이. 네. 일단 노르웨이 원정을 가야 된다. 그리고 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게다가 지금 이 예선 당시의 순위는 한국이 17이고 슬로베니아 18이었거든요. 근데 슬로베니아가 18이 같지 않은 18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그리고 딱 한 팀만 올라갑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조 2위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위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데 뭐 이런 진짜 어려운 걸 깨면은 사실은 이게 진짜 더 저는 뭐 이전에 톱 디비전 그거보다 진짜 이번에 뚫으면 더 큰 성과라고 봐요. 저는 네. 그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예전에 해낸다면. 2017년인가 네. 그죠? 그때 그 톱 디비전 올라간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뚫는다라면 더 큰 성과입니다.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여건을 봤을 때 아주 큰 기대는 안 되는데 단기전이라는 그 희망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올라가려면은 이 일부 외국 그 귀화 선수들이라도 차출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선수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황상이라든가 몸 상태도 알 수 없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더욱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 보실게요. n.리님 3월 12일에 댓글 또 주셨습니다. 어제 이거 들을 때 플로리다가 먹은 만큼 더 넣으면서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경기 콜럼버스 4대5로 플로리다에 깨지네요. 아우 빡쳐 하셨어요. 콜럼버스를 응원하신 것 같은데 현지의 그 3월 11일 경기였어요. 콜럼버스가 3피리어드 초반까지 4대1로 앞서고 있다가 결국에는 플로리다에게 연장패, 역전패를 당했던 그 경기 보신 소감을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따가 플로리다 보충 설명 또 연습 기자님이 주실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하고요. 에드워드마님 12일에 버펄로의 하락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하셨습니다. 버펄로가 오늘 뉴저지전이 승리 기회였는데 재역전패를 했어요. 안 되는 팀입니다. 12경기 연속 무승.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진짜 안 되는 프랜차이즈의 그런 그 전형적인 태클을 타고 있거든요. 버펄로가. 예전에 페굴라시가 이제 들어왔을 때도 뭔가 좀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듯 싶더니 좀 성과가 나는 듯 싶더니 쭉 미끄러지다가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별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반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최하위가 됐습니다. 어느덧. 주전 골리 부상 나가고 잭 아이클도 빠지고 하니까 더 그냥
추락하는 느낌이긴 한데. 예, 뭐 주장거리가 있어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은데 큰 네.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더 빠지니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버펄로는 지금 올해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4월 중순이고 지금 그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 그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버펄로 아마 좀 많이 파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투어라든지 그다음에 에릭 스털이라든지 뭐 어쨌든 팔 자원은 많거든요. 네. 지금 아이클 트레이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호. 뭐 레인저스 쪽에 뭐 트레이드를 하면은 뭐 라프레니에랑 카코 다 넘겨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버펄로는 이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안 될 땐 또 폭로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버펄로가 지금 들어보니까 유럽 쪽 핀란드랑 KHL 스카우트가 없고요. 아, 이제 다른 쪽의 얘기까지 터지고 있군요. 이제 그리고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WHL도 지금 보는 스카우트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상황에서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도 못했다는 거죠. 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안팎으로 상황이 시끄러운 나오고 버펄로의 상황인데 버펄로 팬이신 권오훈님 댓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월 14일 마음 비우고 버펄로 경기를 보고 있지만 이건 좀 너무한다 싶어 화가 나기보다 걱정이 됩니다. 캐나다 팀으로는 캘거리 플레임즈를 응원하는데 버펄로를 대신해 그동안 위안이 되었던 팀이었지만 올 시즌은 위안이 되질 못하네요. 템판에 응원해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셨고요. 그래도 그동안 정들었던 응원팀 바꾸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프로를 떠나 앞으로 두 팀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버펄로 제일 좋아하시고 캘거리를 버펄로 대신해서 응원을 하시는데 이거 뭐 캘거리도 감독 바뀌고 이거 안 좋죠? 네, 근데 이게 또 응원팀 바꾸는 게 사람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 정이라는 그렇죠. 게 떼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예. 아 근데 캘거리 좀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네, 이따가 캘거리 이야기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이제 감독이 확실히 이제 벤치에 쓴 이후로는 네.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은 날이 올 거니까요. 선전할 날이 올 거니까 버펄로요. 어느 날 언젠가 오겠죠. 버펄로 캘거리 둘 다. 권호우님 댓글 감사합니다. 볼츠 레츠고님 3월 16일에 댓글 또 주셨네요. 위에 댓글 달자마자 최하위 디트로이트와 내슈빌에게 졌네요. 맥클레인이 나온 경기에서 진 것이 부디 우연이기를. 템파베이 팬이신 볼츠 레츠고님인데 질 수 있습니다. 뭐 한두 경기 질 수 있어요. 뭐 별로 그 디트로이트, 내슈빌 하위권 팀들한테 다 이기다가 시즌 첫 패를 이번에 당했는데 그게 좀 불만족스러우실 순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질 수 있습니다. 한두 경기 정도. 뭐 별로 전승을 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거니까. 다른 팀도 질 거예요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집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또 맥클레인이 나온 경기에서 두 번 다 진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아드리 바실렙스키 선수 안 나온 경기에서 진 게 우연인가. 근데 보니까요 이게 템파베이 경기 일정이 꽤나 빡빡하더만요. 네, 쉬었잖아요. 그 코로나. 지금 3월 일정 보니까 3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 동안 15경기예요. 그렇죠. 이틀에 거의 뭐 한 경기 더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해요. 예. 네. 특히나 이번 주는 3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5경기니까 주전골리 체력 안 빼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오늘 댈러스 결국 따라잡히긴 했지만은 슈트아웃에서 결국 이기는 거 보고 그래도 역시 볼츠는 이길 경기는 잘 잡는구나. 네. 라는 거.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말리다가 슛아웃에 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뭐 오늘 또 결국은 이기는 거 보고 역시 뭐 큰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강팀 응원하고 계시니까 마음 편히 당분간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르프도 뭐 지금 부상 순조롭게 회복이 돼서 플레이오프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아무런 걱정 없이 1번 시드냐 아니냐 요것만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D.H.K님 3월 16일 댓글입니다. 드디어 아일즈가 리그 정상 자리에 섰네요. 뉴저지 3연전 수입하면서 리그 승점 1위. 사실 마지막 경기는 PK 수벤 OT 골 보고 A 졌네 하고 껐다가 나중에야 판도쿠 골 취소 그리고 슛아웃 승인 걸 알았지만요. 크크. 하지만 이 대가로 너무 엄청난 걸 희생해버렸네요. 1차전에서 벌어진 캡틴 앤더스 리의 장기 부상. 완전히 트로츠 감독 눈밖에 난 것 같았던 키퍼 벨로스가 그나마 대체로 들어와 두 경기 3골로 공백을 최소화해주긴 했지만 파워플레이 골 허용 1위 뉴저지 상대로 파워플레이 13개 해서 한 개도 못 넣었어요. 좀 걱정스럽고 파조랑 dobson이 하필 또 코로나 프로토콜 때문에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것도 변수네요. 캡스와의 1위 결정전 필리 3연전을 앞둔 상황에 걱정입니다. 그리고 리가 장기 부상 명단에 오른 만큼 아마 현재 페이롤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것 텐데 이를 이용해 라모리엘로 단장이 뭔가 보강의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주장의 부재는 너무나 큰 악재이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 악재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 단장이니까요. 12경기 연속 승점과 9연승으로 분위기는 잘 탔는데 앞으로의 아일즈는 어떻게 될까요? 하셨어요. 뉴욕 아일랜더스 응원하고 계신데 요즘 엄청난 성적을 올리고는 있는데 오늘 워싱턴전 1, 2위 싸움에서 일단 졌어요. 연승하고 연속 승점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주장 앤더스 리가 장기 부상 소식이 나왔어요. 예, 팀 내 최다골, 최다포인트 2위 정말 중요한 주장 선수인데 정규 시즌 아웃입니다. 지금 장기 부상 지금 명단 네. 올라가면은 정규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대로 캡 상황은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영입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네. 굳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필요할까는 싶어요. 사실 안 해도 별 상관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아일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요 친구가 빠져도 저 친구가 좀 메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필수 불가. 이제 제 생각에는 리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메울 수 있어요. 이제 적당하게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하면은. 네. 그래서 무리하게 굳이 케미스트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간 시즌 후반에 들어온 선수가 생각보다 많은 걸 투자했는데 그 팀 체제에 잘 적응 못하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남긴 케이스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리고 자원까지 내주면서 그 트레이드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잘 풀리면 괜찮은데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면은 이게 그냥 날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좀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냥 리 선수를 좀 기다리면서 그냥 쭉 가도 굳이 이제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승점을 상당히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까지 좋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기력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뉴저지랑 버펄러한테는 아일스가 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잡을 경기는 지금 잘 잡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지금 아일스를 한번 조명을 할까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지금 3월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지긴 했거든요. 예. 오늘 한번 졌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을 때 한 경기도 안 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워싱턴이 졌지만 네, 만약에 오늘부터 이제 그렇죠. 오늘 일단 패했고 필라델피아 3연전 이어지고 앞으로 이제 일정 보니까 보스턴하고 2경기, 피츠버그와 2경기 있고 그러니까 앤더스 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워싱턴전부터 상위권 팀들과의 결과가 그렇죠.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한번 보시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패닉바이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구나. 그래도 네. 한 명은 필요하겠다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안 움직여도 별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왜 조명 안 했냐면은 8번 8승 중에 7번이 뉴저지랑 버플로라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아일스가 잘 나가는 흐름 상황이고 기대보다도 훨씬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결국은 이제 잡을 팀을 다 잘 잡아주면은 올라갈 만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좀 경기들이 관건이 되겠네요. 확실히. 만약에 진짜 필리 3연전이나 만약에 좀 믿었던 보스턴전까지 조금 이제 원정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칼을 빼들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마지막 댓글 볼게요. 이재희님 3월 15일에 하키 포지션별 역할 알려주세요. 질문 댓글 주셨어요. 아이스하키 포지션이라고 하면 뭐 골리, 디펜스, 포워드. 뭐 디펜스는 레프트, 라이트 나뉘고 포워드 쪽도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센터 이렇게 뭐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스케이터 1라인부터 뭐 4라인까지 구성 가능하고 뭐 골텐더는 뭐 특히 별로 그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명확하죠. 뭐 골리 같은 부분은 딱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손이냐 왼손이냐에 따라서 뭐 나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뭐 공격형 수비수, 수비형 수비수 이런 부분에서도 나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다 공수 양면의 그런 부분을 다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에 특화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좀 명확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공격형 수비수, 이 친구는 수비형 수비수네, 이 친구는 좀 공수 양면으로 다 잘 안에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좀 투웨이 수비수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공수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만 잘하고 수비가 빵꾸가 난다 이러면은 요즘에는 진짜 살아남겼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은 진짜 못해. 이런 선수도 살아남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물론 있는데 그리고 이런 타입을 선호한 감독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윙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득점형을 노리는 골을 많이 노리는 형 윙어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지금 그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레프트윙 락이라든지 이제 좀 약간 좀 변형된 라이트윙 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수비적인 이제 그 윙어들 좀 좋은 윙어들을 해당 포지션에 배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쓰는 그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수도 결과적으로는 공격 수비를 최근에는 다 좀 강조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진짜 특급이라 아닌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그 정도 되려면은 진짜 공격력이 완전히 A급, S급 수준이어야 되는 거고 최근에는 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북미 쪽에는 링크가 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보드 쪽의 충돌 이런 부분도 서슴없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포지션 결과적으로는 뭐 공격수도 뭐 득점형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플레이메이킹에 좀 특화된 선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이제 각광받는 타입이 좀 스피드를 잘 살리는 요런 이제 윙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퍽을 이제 스피드를 가지고 몰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창출할 수 있는 유형의 그런 선수가 필요하고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근면한 체킹을 강조한다든지 페이스오프 능력이 좋다라든지 그런 부분 좀 센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고 센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윙어보다는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은 좀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200풋 게임 그러니까 60m 게임이 돼야 됩니다. 이거 왔다 갔다 끝에서 끝까지. 그래서 체력 소모가 좀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것도 달라요. 감독들도 굳이 이제 그 센터들을 이제 최전방 체킹에 이렇게 쭉 보내기보다는 윙어들을 보낼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반적으로는 페이스오프를 제외하면 공격수도 뭐랄까 롤이 좀 많이 이 그 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키도 토탈 하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공격수 보시면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공격도 진짜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친구가 라이트윙 나오고 어떤 친구가 레프트윙에 나왔다가 어떤 날은 이 친구가 센터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답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댓글 다 봤습니다. 네,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뭐 어느 플랫폼이든지 의견, 질문, 뭐 경기 감상평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후원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전해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한 주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비하인드넷 264회 잠시 후에 NHL 지난 한 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시즌 지난주 한 주 어땠는지 이현섭 기자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월 15일 한국 시각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일주일간 활약한 선수들의 활약상을 기준으로 NHL 3스타스 발표가 또 있었는데 한번 보죠. 지난주에 3스타스 첫 번째 콜로라도 애벌란치의 필립 그루바워 선수가 뽑혔습니다. 4경기에 3승 1패, 세이브 성공률 93.2%에 1.24의 평균 실점, LA전 셧아웃 있었고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겼습니다. 독일 출신 골리고요. 콜로라도 이적 후에 3번째 시즌인데 콜로라도 와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아주 신뢰를 하진 않아요. 옛날에 음. 워싱턴 때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의 그 뭐랄까 그런 분위기를 이길 수 있을지 요 이제 결과적으로 한 라운드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쭉 다 이겨야 됩니다. 4라운드에 대한 그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 중압감을 이길 수 있을지 워싱턴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때 중간에 부상을 당했죠. 있었고 콜로라도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나왔어도 저는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예.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구멍이 나서 콜로라도 그 당시에 솔직히 지금 올 시즌에도 그런 구멍이 나는 모습은 여전히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컨텐더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도 뭐 그루바워 선수가 무조건 잘해야 이제 앱스가 결과적으로는 좀 더 높은 그런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프란초우스 선수가 빠졌는데도 이 정도 성적을 남긴다는 부분은 여러모로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 활약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 스타로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레온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선정됐는데 4경기에 6골 3도움 9포인트였습니다. 오타와와의 3연전 기록이 대단했죠. 시리즈 첫 경기 결승골 넣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 3골 2도움에 5포인트를 하더니 세 번째 경기에서도 1골 1도움, 오타와전 3경기에 5골 3도움 했어요. 이게 뭐 결정적이었고 지난주 4경기 모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캘거리전까지 5경기 연속골, 7경기 연속 포인트 올리고 있는 드라이자이틀 선수네요. 뭐 역시 그 독일 출신 1라운드 지명 받아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는 위니펙 제츠의 니콜라이 엘레르스 선수가 선정됐는데 토론토와의 3경기에서 3골 3도움 6포인트 올렸습니다. 뭐 위니펙이 토론토 원정 가서 3연전 2승 1OT 하는데 또 기여를 했어요. 이 선수는 덴마크 출신 선수인데 드라이자이틀 선수랑 동갑이네요. 25살. 또 같이 2014년에 1라운드 지명을 또 그때 받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선수입니다. 덴마크 선수. 예. 이번에 좀 3스타스 보니까 다 유럽인이죠. 이게 뭐 소위 그 빅식스라고 하잖아요. 또 한끼 아니고. 강국들. 네. 그 6개 국가들이 아닌 선수들로만 이렇게 3명이 뽑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이제 저도 이제 독일인 1, 2위부터가 조금은 생소한 느낌을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좀 재밌게 됐고 엘레르스 선수 뭐 이번에 예선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예선 덴마크. 그렇습니다. 덴마크 출신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3스타스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그 NHL 보면서 그 올 시즌에 개막했을 때 그때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NHL 개막전 로스터 각 팀의 로스터를 보니까 전체 한 620명 선수들 중에서 그 한 95% 정도가 빅식스 국가들 그렇죠. 출신 선수들이고 나머지 5%가 이제 그 외의 나라 출신 선수들인데 그 나머지 5% 선수들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더라고요. 뭐 덴마크 이런 뭐 슬로베니아, 독일, 스위스 뭐 이런 선수들. 예.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여러 나라. 그렇죠. 네. 조금은 뭐 바람이 발이 있어요. 넓어지면 좋은데 네. 그래 뭐 아직은 조금은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에 확실히 좀 독일이 많이 뭐 국제 대회에서 선거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NHL도 최근에 좀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드라이자이틀 지금 그루바워 슈티슬레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도 이제 독일인 선수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스터에 아주 큰 역할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핵심 자원 같은 느낌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완전히 뭔가 팀의 에이스급 요런 선수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독일 학기가 많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부분. 뭐 토마스 그라이 선수도 독일인이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마츠 수카렐로 노르웨이 그렇죠. 최종 예선 때 볼 수 만날 있습니다. 수 있고 지금 뭐 카프리소프랑 폭발을 시키고 있는데 LA 안제 코피타르 뭐 코피타르 슬로베니아 있죠. 출신 다들 네. 아시죠? 네. 각 팀의 에이스들 조금 불안감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선수들이 이 NHL 판에서 95%가 빅식스가 누리고는 이 NHL 판에서 좀 나머지 5% 선수들도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좀 반가운 마음에 지난주 3스타스 결과를 좀 봤네요. 자, 지금부터는 각 디비전별로 한 주간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 순서대로 한 팀씩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워싱턴 캐피털스 필라델피아전 원정 2연전 수입했고 어제 버펄로전 승리까지 연승 행진을 이어가더니 오늘 뉴욕 아일랜더스와의 참 주목되는 중요한 승부가 있었는데 9연승의 아일랜더스 대 5연승의 워싱턴이 만났어요. 1위와 2위의 맞대결. 결국 오늘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6연승 성공했고 아일랜더스 제치고 디비전 선두를 탈환한 워싱턴이었습니다. 최근 14경기에 12승 1패 1OT. 무서운 행보고요. 톰 윌슨 없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에릭스 오베치킨 선수가 오늘 뉴욕 아일랜드스전 파워플레이 결승골로 통산 718호 골 기록을 했는데 NHL 통산 득점 단독 6위로 올라서면서 통산 1300포인트 달성까지 기록 달성까지 함께 거머쥐었네요. 오늘 워싱턴과 상대한 뉴욕 아일랜더스인데요. 아일랜더스가 뉴저지전 3연전 수입으로 9연승까지 달렸는데 12경기 연속 승점이었죠. 12경기에 11승 1OT 뭐 역시 엄청난 행보였는데 그 안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펄로전 6전 6승, 뉴저지전 6전 5승 1패 뭐 최하위권 팀들은 압살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쓸어 담고 있죠. 네. 네. 근데 오늘 일단 연속 승점 다 끝났고 선두 자리까지 내줬어요. 네, 뭐 이런 상황. 앤더스 리 선수 부상 악재 요것도 하나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근데 뭐 부상 악재는 사실 그러니까 전력이 주축 빠진 거는 사실 워싱턴이나 아일랜더스는 둘 다 거의 비슷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윌슨 선수가 저쪽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제 워싱턴이 스타 파워의 힘으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첫 골도 백스트램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었고, 마지막 골이네요. 이제 세 번째 골이 파워플레이 골이 있었고, 첫 골 오시 선수, 쿠즈네초프, 오베치킨 어시스트,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오베치킨 골, 그리고 세 번째 골 백스트램 선수 골이었기 때문에 스타 파워의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팀의 상대를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전력치가 낮거나 아니면 경기에 약간은 뭐랄까 파고들 부분이 있는 팀 같은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스타 파워를 앞세운 팀들이랑 최상위권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워싱턴에게 오늘 같은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는 약간은 불안 요소가 결과적으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안 잡히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일랜더스가 잘 잡고는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필라델피아가 진짜 이 고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 워싱턴이 아일랜더스가 1위를 노릴 위치에 그러니까 만약에 시즌 후반부에 왔는데 워싱턴 필리한테 말복을 계속 잡힌다라고 하면은 아직 올 시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두 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불안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위 시드를 잡기 위해서는 좀 두 팀 간의 성적 격차를 이제 뭐 스타 파워에 대해서 나오는 그 힘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피츠버그 펭귄스인데요. 버펄로전 원정 2연전 수입했고 어제 보스턴전 승리까지 6연승을 이어갔는데 오늘 보스턴전에서는 1대2로 졌고요. 6연승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3월 들어서 9경기에 7승 2패니까 좋은 분위기는 유지하고 있는 피츠버그인데요. 예브게니 말킨 선수가 어제 보스턴전 1골 1도움으로 피츠버그에서만 통산 935경기 만에 통산 11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시드니 크로스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네요. 최근 8경기 연속 포인트에 8경기에 4골 8도움 12포인트를 냈으니까 피츠버그 3월의 상승세에는 예브게니 말킨 선수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보스턴전 1피리어드에 부상으로 나갔어요. 상태에 대한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왜 말킨이 NHL 가장 위대한 100인에 못 뽑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좀 저평가되고 있나 보죠? 너무 저평가되고 다 크로스비 더 긴 줄 아는데
오베츠킨보다 짧은 시간 안에 1,100포인트를 했더라고요. 예, 네. 936경기 네. 있고 지금 러시안 올타임을 봐도 3위예요. NHL 러시안 올타임을 봐도 3위입니다. 네. 위에가 표도로프 1248경기에서 1179포인트 79포인트 차이밖에 차이 안 나요. 한두 시즌이면 역전됩니다. 이것도 오베치킨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거의 뭐 이런 선수가 왜 안 뽑혔는가 라는 부분. 그 밑에 모길리, 코발요프, 다츠크, 코발추크, 코즐로프, 곤차르, 야신, 부레, 주보프, 잠노프, 라리오노프, 마카로프, 삼소노프, 구체로프. 그 러시아 다 출신으로 밑에 NHL에서 이제 족적을 남긴 선수들인데 예, 그 중에서도 진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거네요. 지금 2예요. 네, 탑2예요. 넘버 투. 탑2. 아무튼 좀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피츠버그는 그래도 이 팀도 확실히 좀 스타 파워를 살리는데 굉장히 올해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줬던 경기가 지난 보스턴전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말고요. 네. 2대1로 진 경기 말고 지고 있었는데 상대방 빈틈으로 인한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크로즈비가 샤프 앵글 골 딱 이거 안 들어갈게 딱 들어가면서 이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상대방이 이 빈틈을 보이면 그걸 이 비집고 찍어 들어가는 경기 이게 딱 나오면서 이기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뭐 사실은 굉장히 지속하기가 어려운 팀 컬러예요. 이런 팀 컬러가. 근데 지금 그게 좀 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호성적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말틴 선수의 부상도 그렇고 약간은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 자리나 지금 드스미스는 너무 별로거든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많아서 저는 좀 현재 지금 피츠버그 순위는 좀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거품이 끼든 말든 순위를 유지하면 장땡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순위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큰 기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피츠버그 펭귄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인데 워싱턴과의 홈 2연전에서 2패 수입당했죠. 이후에 어제 뉴욕 레인저스전 재역전승. 최근 6경기 2승 4패인데요. 2승이 슈다우승 연장승. 최근 경기들이 쉽지는 않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팀도 피리어드별로 너무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해요. 아하. 그래서 한 피리어드 봤을 때는 오늘 괜찮은데 하다가 갑자기 쭉 미끄러지고 그걸 이제 역전을 하는 경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다음 피리어드에 좀 확 경기력이 달라져서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좋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좀 순위가 많이 낮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뭐 경기 수가 다른 이제 톱 3보다는 많이 적어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좀 기대는 봐야겠죠. 네.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인데요. 지난주에 3연패 후에 보스턴전 승리했고 어제 필라델피아전은 연장패 이어졌습니다.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가 2월 22일에 팀 이탈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주 반 만에 팀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해서 2경기 뛰었는데 1골 3도움 4포인트의 활약. 팀도 연패 끊었고 2경기 연속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파나린 선수 돌아와서 또 맹활약 해주고 있네요. 결백합니다. 파나린. 네, 뭐 숨길 게 없다. 예. 뭐 이런 얘기했더군요. 그렇죠. 파나린 선수 쪽으로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하위권 뉴저지 데블스인데 뉴욕 아일랜더스전 3연전도 수입당했고요. 최근 13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오늘 버펄로전. 야, 뉴저지 대 버펄로. 승리에 너무나 배고픈 두 팀의 맞대결이었어요. 지금 워싱턴 아일랜더스 대결만큼이나 절박한 지금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뉴저지가 재역전승했고요. 1월 24일 이후에 거의 2달 만에 홈 11연패 끝에 12경기 만에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 뉴저지 니코 히시어 선수가 올 시즌 뭐 부상에다가 코로나19 프로토콜 엮이면서 시즌 시작이 늦었는데 2월 20일에 새롭게 팀 주장을 달면서 합류를 했는데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 5경기 만에 또 부상을 입고 2월 27일 이후부터 좀 결장하고 있어요. 수술 후에 3주가 더 필요하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던 뉴저지 데블스였습니다. 히시어 선수가 참 좋은 선수인데 그 기량을 뭐 보여줄 기회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휴즈 선수랑 같이 이제 1, 2라인 센터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끌고 갈 제목인 확실한데 네. 좀 빨리 보고 싶은데 좀 아까운 감이 있고 휴즈 선수는 올해 조금은 이제 그
기대치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포인트 상태는 좋지 않은데 그건 팀 전력이 낮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기다리면은 괜찮겠다. 지금 19살밖에 안 되거든요, 휴지 선수도. 그래서 히시아 선수랑 빨리 이제 1, 2라인 센터를 보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 팀도 그렇게 이제 센터진 최고가 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1, 2라인 센터를 맡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이제 장차 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뉴저지가 좀 좋은 이제 그 순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약점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좀 뭐 전략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하위 버플로 세이버스입니다. 피츠버그전 홈 2연전 수입 당했고요. 어제 워싱턴전 패배에 오늘 뉴저지전 재역전패까지 최근 12경기 10패 2OT 12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잭 아이클 선수가 부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공백이 발표됐었는데요.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복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던 버플로 세이버스였네요. 하루빨리 좀 버플로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보스턴 브루인스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스턴 브루인스가 뉴욕 레인저스전 홈 2연전 1승 1패, 오늘까지 피츠버그전 원정 2연전도 1승 1패를 기록했네요. 최근에 한 열흘 정도 투카라스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피츠버그전에 체코 출신 단 블라다르 선수가 NHL 데뷔전에 나서서 34세이브 1실점 승리했습니다. 보스턴이 지난 한 주 4경기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요 선수도 이름 찾아보면은 R 위에 체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코바르시처럼 블라다르시가 됩니다. 블라다르시, 예. 단 블라다르시.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네. 이제 NHL 사이트에는 이름 그 특수 문자 웬만하면 반응 잘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블라다르시 선수도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체코식 발음으로는 단 블라다르시라고 해주는 게 맞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또 잔치식입니다. 네. 어쨌든 예. 그 보스턴이 3월 들어서 8경기 3승 3패 2OT. 별로 안 3승 좋죠. 5패니까 만족스럽진 않은데. 예. 근데 지금 위의 팀들이 아일랜더스 9연승 했죠. 워싱턴 6연승 하고 있죠. 피츠버그도 6연승 했죠. 이게 상위 3개 팀이 너무 파죽지세다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 눌려서 지금 4위에 머물러 있어요. 조금 차이가 나고 네, 있죠 지금. 왜냐하면은 다 이겨도 이제 남은 한 2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다 이겨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 네. 워싱턴이나 아일랜더스 못 따라갑니다. 다 이겨도 남은 거리가 생겼어요. 거리가 조금 생겼는데, 사실은 좀 득점력의 기복, 요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올해는 보스턴이 어제까지 기록 봤을 때는 팀 득점 71득점입니다. 전체 24위예요. 31개 팀 중에 24위요. 예, 진짜 보스턴이 이렇게 득점에서 고전하는 시즌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보스턴은 저 골 시원하게 넣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렇죠. 쉽게 넣는 네. 팀이죠.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안 좋아요 오늘.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두 골에 그치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도 2골 넣었죠. 오늘도 2대1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원한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득점이요. 예. 그래서 좀 한두 골에 그치는 경기에 대한 성적을 좀 찾아봤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 2골 이하로 득점했던 경기가 25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10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승률은 그렇게 좋지 않죠. 당연히 뭐 2골 넣었는데 승률이 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도 25경기 중에 10경기를 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제외하고 13경기, 오늘 경기 포함할게요. 그냥 지금 네. 14경기 중에 3승입니다. 그 2골 이하 넣은 경기에서 지난 시즌엔 25경기 중에 10승을 했는데 올 시즌은 같은 조건에서 14경기에 3승에 그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승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많이 네. 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골을 넣는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도 잡는 능력 같은 부분이 올해는 좀 약해졌다라고 이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득점력도 좀 기복이 생기면서 2골 이하 넣는 경기도 많아졌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키는 능력도 지난 시즌만은 못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27경기 했는데 2골 이하로 넣은 경기가 14경기예요. 절반이 네.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많이 거죠. 좀 심각하네요. 자, 이 좀
득점력이 저조해진 기반에는 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보조 득점원 자원들이 올해 진짜 부진해도 너무 부진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은 여전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 완벽한 그 1라인 3명은 좋습니다. 여전히. 네. 그 선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2, 3라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치 선수 지금 22경기 13포인트고요. 코엘 선수도 25경기에서 8포인트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예. 2, 3라인 센터들이 일단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득점형 윙어로 이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더블러스크 선수가 19경기 6포인트. 굉장히 낮은 수치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내슈빌에서 데려왔던 요 선수도 한 3라인 정도에서 득점 윙어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스미스 선수 25경기에 9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너무 올해 부진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서 힘이 확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네. 그런 부분이 관측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좀 이제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 온드르제이 카세 선수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또 부상으로 올해 2경기밖에 못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굉장히 득점력의 부재가 돋보이는 이런 보스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을 많이 넣는 경기 수도 적고, 근데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자원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보스턴이 자연스럽게 좀 어려운 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1라인은 걱정 없는데 그 외에 좀 보조 득점 라인들이 분발을 해줘야 지금의 어떤 저조한 득점력 회복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스턴이 3월에 7경기가 더 남아있는데요. 일정을 보니까 뉴욕 아일랜더스와의 홈 2연전, 이 아일랜더스전 지금 약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뉴저지하고 2경기 있고 버펄로와 3경기가 있어요. 최하위권 팀들하고 경기가 꽤 많은데 이 상대로 승점 쌓기가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디트로이트전 정규 패배로 9경기 연속 승점이 마감됐습니다. 디트로이트전 1승 1패했고 내시빌전 1승 1패했고 플로리다와 캐롤라이나가 막 연승을 하는 바람에 어제는 한 3위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그래도 댈러스전 슛아웃승하면서 선두 자리에 복귀가 됐어요. 플로리다 팬서스는 콜럼버스전에서 3피리어드 3골차 추격을 하면서 결국 연장승을 거뒀던 지난주 경기 있었고, 이후에 시카고전 2연전도 수입했습니다. 어제 시카고전에서는 1대3으로 뒤지다가 6대3 역전승, 또 쇼텐디드 골이 역전 결승골이었어요. 바르코프. 바르코프 대단합니다. 선수 3피리어드에 결정타 있었어요. 그 경기까지 해서 4연승을 이어갔는데요. 뭐 최근 7경기 6승 1패, 좋은 페이스. 1위까지 올라섰다가 오늘 템파베이가 이기는 바람에 2위로 좀 내려가 있네요. 그리고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내시빌전 홈 2연전 수입했고 디트로이트전 승리까지 8연승을 달렸는데 오늘 디트로이트전에 졌어요. 역전패했는데 8연승이 끝났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캐롤라이나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한테. 다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두 네. 경기 정도 져도 돼요. 만약 근데 루징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네. 한 경기 두 경기는 뭐 그런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도 다 질 거예요. 뭐 연승 길게 했고 그렇습니다. 연승 언젠가는 끊기는 거고 예. 한 번씩은 집니다. 예, 근데 지금 상위 3개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계속 지금 왔다 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 만에 1위가 계속 바뀌고 템파베이,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세 팀이 똑같이 28경기. 그렇습니다. 딱 절반 소화했는데 경기 수도 똑같고. 승점이 42, 42, 41. 그렇죠. 야, 초접전입니다. 제일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제일은 아니네요. 이스트가 지금 아일런스가 올라오는 바람에 아무튼 참 좋은데 지금 어쨌든 1위가 진짜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1, 2, 3위랑 이제 4위까지 플레이오프인데 4위권이랑 승점 차가 좀 나요. 예, 나잖아요. 지금 시카고가 그렇습니다. 33점 그리고 콜럼버스가 29점이니까 그리고 뭐 좀 올라올 수 있는 건 댈러스가 좀 올라올 수 있는데 25점 이러니까 조금 이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번 시드 진짜 중요합니다. 이 디비전은. 3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위를 해야 좀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4위 팀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예, 만약에 이 구도가 끝까지 이어가서 1, 2, 3위가 진짜 이 각축전이 시즌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2번, 3번 시드가 만약에 이 세 팀 중에 두 팀이 붙잖아요. 장난 못합니다. 아무 네. 쪽도. 그리고 시드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1번 시드가 된다. 만약에 큰 분위기 반전이 없다. 이러면은 요 세 팀이 4번 시드급 전력한테는 질 가능성이 크진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밌습니다. 네.
4위가 시카고 블랙호크스인데 댈러스전 원정에서 1승 1패했고 플로리다전 원정 가서 2연전 수입당했어요. 지난 한 주 1승 3패였는데 4위를 지키고는 있는데 뭐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시카고의 지난 한 주였고요. 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죠. 시카고가 좋은 분위기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는 플로리다전 홈에서 2연전 수입을 당했어요. 이후에 댈러스전 연장승 4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고 댈러스전 홈에서 1승 1OT를 기록한 콜럼버스였습니다. 올라올 듯 안 올라와요. 블루제키츠는. 네. 괜찮은데 그리고 또 얼마 전 또 라인의 선수를 3피리어드에 안 쓰는 또 3피리어드 후반에 또 벤치에서 안 쓰는 1골 1어시스트 중 선수를 안 쓰는 또 그런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토토를 감독하기 싫은 건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네. 아무튼 좀 그런 또 해프닝이 또 있었는데 진짜 제키츠는 올라올 듯 안 올라올 듯 올라올 듯 안 올라올 듯 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희망은 있잖아요. 4점 차니까 네.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또 장밋빛 전망만을 내디기 또 어렵고 또 뭐 자투리로 이번에 뭐 레토넨을 데려오긴 했는데 3월 12일자로 발표됐는데 예. 그 토론토하고 트레이드를 했죠. 예. 그래서 핀란드 출신 수비수 미코 레토넨을 영입했어요. 예, 듣기로는 이제 레토넨을 원했던 팀이 진짜 많이 원했던 팀이 토론토랑 콜럼버스라고 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요. 예. 네. 그러니까 NHL 들어올 때 네. 어쨌든 그 원하는 자원을 얻었다라는 거. 이 얘기 가브리코프를 굉장히 잘 썼던 것처럼 물론 가브리코프랑 레토넨은 완전히 다른 선수입니다. 근데 가브리코프를 잘 썼던 것처럼 토토렐라 감독이 레토넨을 잘 써먹을 건가라는 거. 근데 레토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선수의 기량이 100% 북미에만 나온다면은 진짜 괜찮은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즌 그리고 올 시즌 NHL 오기 전까지 KHL에서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는 정말 임팩트가 엄청났는데 대단했죠. 뭐 KHL 최고 수비수였잖아요. 최다 골, 최다 포인트, 최다 도움. 없으니까 네. 요케리트 플레이오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공격이 아예 안 됩니다. 네. 이 선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선수가 토론토 와서 뭐 출장 기회조차 잡지를 못하다가 그렇죠. 일단 콜럼버스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앞으로 보여줄지. 봐야겠네요. 그렇고 그리고 댈러스 스타스가 시카고전 2연전 1승 1패, 콜럼버스전에서 1승 1OT. 오늘도 템파베이전에서 3피리어드 후반에 2골차 따라가서 승점 1점 그래도 따냈고 이런 게 중요하죠. 최근 7경기 3승 1패 2OT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올라갈 힘이 있다라는 거죠. 댈러스도 이제 경기력의 이제 흐름만 찾고 그림만 딱 잡으면은 올라갈 힘이 있다라는 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 자체는 워낙 이제 댈러스 좋은 팀이기 때문에 또 경기 수에서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예.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위권 경쟁 팀들이랑 그래서 뭐 지금부터 잘하면 아직까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라들로프 선수라든지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일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좀 뭐 기대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내시빌 프레데터스인데요. 캐롤라이나전 2연전 수입 당했고 템파베이전 패배까지 3월 들어서 7경기 1승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템파베이를 잡았어요. 승리 추가가 됐고요. 수비수 단테 파브로 선수가 캐롤라이나전에서 엘보잉 페널티로 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있었던 또 지난주였어요. 그래도 어제 템파베이전 복귀를 해서 팀이 연패를 끊는데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템파베이전 승리로 5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었고요. 2015년 이후에 거의 6년 만에 템파베이 상대로 정규승을 기록했던 디트로이트였네요. 템파베이 상대로 2연전에서 1승 1OT. 오늘 캐롤라이나전까지 해서 캐롤라이나와의 2경기 1승 1패. 템파베이, 캐롤라이나 이 팀들 상대로 4경기에 2승 1패 1OT. 나름 선전했던 지난주였습니다. 이 선전이 좀 빛이 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른 팀들에게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희망 자체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부분. 뭐 디트로이트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 뭐 전력을 논할 단계도 아니고요. 네. 과도기에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내슈빌은 계속 지금 트레이드설이 나오고 있어요. 에크홀름, 그다음에 뭐 폴스베리, 아르비드손, 뭐 주축 자원도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올해 결단을 내리면은 조금은 팀이 많은 팀 컬러가 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지금 가능성까지도 왔거든요. 예.
폴리 단장이 결과적으로 GM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또 사실은 진짜 이 언급드린 선수들이 뭔가 굉장히 막대한 가치를 받아올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지난주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 보겠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가 위니펙전에서 오서 매슈스 선수의 연장 골든골로 3연패를 끊었습니다. 1위 토론토 대 2위 위니펙 3연전이었는데 토론토가 1승 2패로 홈에서 밀렸어요. 토론토가 이후에 오타와전 패배까지 했죠. 오타와의 골리 조이 다코드에게 NHL 데뷔 첫 승을 선사해줬네요. 최근 6경기에 1승 5패. 토론토가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요즘에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2위 위니펙 제츠인데요. 토론토전 원정 3연전 2승 1OT 성공적이었죠. 어제 홈에서 몬트리올전은 졌습니다. 선두 토론토보다 2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4점 뒤져 있습니다. 3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인데요. 캘거리 오타와전 3연전. 캘거리와 오타와전 3연전까지 수입. 3연패 후에 4연승을 했습니다. 에드먼턴도 올 시즌 오타와전 7전 7승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에 밴쿠버전 어제 캘거리전 지면서 4연승 후에 2연패가 이어졌던 에드먼턴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인데요. 캘거리전 원정 2연전 수입을 당했고 6경기 연속 승점은 끝났는데 2연패가 이어졌는데 어제 그래도 위니펙전 이겼어요. 몬트리올의 수비수 벤 셔로트 선수가 3월 10일 밴쿠버전에서 JT 밀러 선수와 파이트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요. 지금 수술 후에 6주 진단 나왔어요. 정규리그 끝나기 전에는 뭐 돌아온다. 뭐 이런 전망인데 중요한 수비수잖아요. 그렇죠. 셔로트. 괜찮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슬롯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다섯 번째 슬롯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간 자원으로 진짜 괜찮은 선수인데 빠진 거는 조금은 이제 타격이 없다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네. 몬트리올 결국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감독 교체하고 안타깝네요. 바뀐 게 없잖아요. 뭔가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급발진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딱 보였고, 근데 어쨌든 지금 몬트리올이 여기 있을 팀이 아닌데 지금 토론토 위니펙 에드먼턴권으로 추격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해가 기회라니까요. 올해가 기회? 근데 왜 자기 발로 걷어찹니까? 나 이게 너무 답답해요. 전 몬트리올 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몬트리올 맨날 이래요. 뭔가 잘 나가는 듯 싶다가 갑자기 그 프렌치 캐네디언의 열망이 갑자기 막 복돋으면서 이상한 선택을 하고 지금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 디비전의 뭐 3강이라고 하면 토론토, 위니펙, 에드먼턴 현재로서 그렇죠. 그런데 뭐 네. 다른 디비전의 3강에 비하면 많이 약하잖아요. 강한 팀들도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토론토는 이전에 그 좋았던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느낌이 됐고 위니펙 에드먼턴도 전력적으로 딱 봤을 때 좀 그 다른 이제 디비전 1, 2, 3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템파,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이런 팀에 비교하면은 다 구멍이 굉장히 크게 있는 팀들입니다. 어쨌든 좀 노스 디비전은 좀 보기는 재밌는데 막 경기력도 썩 그렇게 좋지도 않고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팀도 지금 선택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는 공격진에서 렌탈 플레이를 쓸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토론토의 약점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살짝 부진할 수가 있어요. 매슈스 지금 그 손목 상태도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그 여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격이 많이 떨어진 거. 근데 수비예요, 수비. 얘네들은 결국 수비를 찾아야 됩니다. 수비 렌탈 플레이어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1, 2라인에 진짜 대들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수비진에서 안정감을 부르 요런 선수가 필요해요. 공격 필요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왜 계속 그 공격 렌탈 플레이어를 위해 뭐 우리가 정말 그 유망주라든가 괜찮은 자원을 넘길 용의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 4년 동안.
근데 지금 뭐 답이 이현수 아니라는 기자님 겁니다. 반복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아니, 토론토에 근데 관련해서. 왜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는지. 아무튼 물론 그네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아무튼 과거를 보고 뭔가 좀 그런 약점을 좀 캐치를 해서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더 약점이라고 보는데 또 토론토가 조금은 제 그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니펙은 일단 1, 2라인이 정비가 지금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마 엘레르스 선수도 분전하고 있고 지금 엘레르스, 코너, 디브아 요 2라인 괜찮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공격이 됐는데 위니펙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좀 빅네임 수비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진에 대한 지금 사실은 수비진의 깊이가 너무 얕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하면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스코샤노스 디비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정말 답답함에 이현수 기자님 감정이 분출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다음 팀 볼게요. 일단 몬트리올이 감독 교체 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와 비교가 될 만한 팀이 캘거리 플레임스인데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밴쿠버 커넉스 먼저 보겠습니다. 밴쿠버 커넉스가 몬트리올전 패배로 3연승은 끝났는데요. 이후에 4연승을 달리고 있던 에드먼턴을 잡았고 어제 오타와전 승리까지 최근 5승 1패. 밴쿠버는 또 최근 성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타와 세너터스는 에드먼턴전 3연전 다 졌고 3연패 후에 토론토전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어제 밴쿠버전은 연장패가 이어졌는데 최근 8경기에 2승 5패 1OT 저조한 성적은 이어지고 있고요. 맨 머리 선수가 부상으로 토론토전 토론토전 이후에 최근 2경기 연속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습니다. 네. 큰 기대는 없다라는 것을 예. 보고 가고요. 밴쿠버는 사실 뭐 경기 수에서 많이 이제 뒤지기 때문에 지금 최근 상승세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걸 불구하고. 근데 경기를 보면은 썩 그렇게 경기를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네. 뭐 오타와한테도 어저께 슈팅이 46개 내주고 그 뭐 예전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밴쿠버도 좀 지금이라면은 분위기 전환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요. 네. 자, 스코샤노스 디비전 잠시 미뤄졌던 캘거리 플레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럴 서터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합류해서 이제 시즌 서터 감독의 데뷔전이 몬트리올과의 2연전이었어요. 근데 그 2연전 수입을 했어요. 캘거리 데럴 서터 대 몬트리올 도미니크 듀샤름. 바뀐 감독 대결에서 캘거리가 승리를 거뒀던 모양새였는데요. 캘거리의 션 모나한 선수가 몬트리올전에서 결승골 포함 2골, 캘거리에서만 통산 또 200골 달성이 있었습니다. 캘거리가 어제 에드먼턴전도 승리하면서 3연승, 서터 감독 부임 후에 3전 3승을 이어갔습니다. 감독 교체 효과가 나오는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캘거리 플레임스 감독 교체 이후에, 그러니까 교체 이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터 감독이 이제 벤치에 앉은 이후에 예. 무엇이 달라졌는가? 뭐 좀 희망이 보이는가? 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보입니다. 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확실히 서터 감독이 저는 이제 이 불안감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서터 감독이 부임하는데 조금 이제 그 구식이 아닌가. 그 스타일 자체가 네. 좀 예전 스타일이 아닌가. 근데 조금 지금 현대 스타일과 잘 융합을 시키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옛날식의 하키가 아닌가에 더해서 그렇죠. 예전에 서터 감독이 잘 구사했던 그런 스타일이 현재 캘거리 선수 구성하고는 좀 안 맞을 안 것 맞을 같다. 수 있다. 네, 이런 견해셨어요? 예, 근데 네. 그 부분을 좀 잘 이제 버무리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게 여기 딱 보던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일단 상대 선수와의 간격을 정말 짧게 유지합니다. 완전 타이트하게 붙어버려요. 예. 대인마크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고 그리고 간격을 굉장히 짧게 유지를 하면서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 전개 잘 안 되죠. 상대방 공격진이. 퍽을 가진 선수한테 진짜 확실하게 마크가 들어갑니다. 진짜 타이트하게 붙어요. 누가 붙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간격 유지 자체가 정말 좀 더 좁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격 지역에서 상대방이 진짜 공격을 풀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좋은 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데인마크 특성상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크가 이제 스위칭 되는 상황에서 두 선수가 사인이 맞지 않아서 마크가 꼬인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뭐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그렇죠. 되는 실제로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인 마크이기 때문에 1대 상황에서 진다. 마크가 뚫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점이 공교롭게도 다 나왔어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은 이제 간격을 조금 주면서 커버를 조금 더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 전술적인 조율. 지금 뭐 몇 경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라인 콤보가 1, 2, 3라인이 좀 밸런스 있게 짜는 걸 목표로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캘거리 센터진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투웨이 센터들이 많거든요. 린드홀름, 그다음에 모네 선수는 모르겠는데 바클룬드, 그다음에 라이언 이런 선수들은 다 공수 양면으로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한 적어도 최소한의 수비는 되는 선수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돌격 대장들 스피드를 살리면서 침투를 하고 그다음에 퍽을 가지고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 뭐 두배, 구드로, 그다음에 만저페니 이런 선수들 뭐 사라인 최근에 베넷을 쓰는데 이런 선수들을 윙어로서 배치를 하고 그냥 좀 탱커들 몸빵이 되는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신의 선수까지도 이제 좀 더하면서 전반적으로 공격진에 좀 무게감을 주는 파워포워드형 유형의 선수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카척, 그다음에 루치치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뭐 리보 선수는 사라인인데 사라인 같은 경우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스피드 체커 같은 느낌으로 가고 전반적으로 1, 2, 3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성을 따른다라는 거. 이런까지도 보면서 결과적으로 좀 밸런스를 라인 밸런스를 좀 타이트하게 잘 잡는 이게 사실은 서터 감독이 좀 잘하는 겁니다. 예. 항상 이제 모든 라인에서 조금 이제 밸런스를 잘 잡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볼 수 있었던 어떻게 그 캘거리의 지난 경기들이었어요. 예. 서터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과 비교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다, 좀 좋아졌다라는 분석이신데, 이제 뭐 이제 세 경기를 했을 뿐이고 그죠?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선 그 최근 세 경기를 보셨을 때 좀 여전히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래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파워플레이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조합을 실험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확고한 뭔가 그 파워플레이 조합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세 경기에서 파워플레이가 골이 9번의 기회에서 한 골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론토라든지 좀 컨텐더 팀 에드먼턴 그다음에 위니펙도 사실 파워플레이 이 라인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워플레이까지도 올라오면은 진짜 캘거리가 지금부터 뒷심 추격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파워플레이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또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군요. 어쨌거나 데럴 서터 감독 부임 후에 일단 이기는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이 들 만한 요즘의 행보인 것 같고요. 지금 캘거리보다 위에 있는 순위 팀들 상대로 3연승을 했어요. 이번 주에 선두 토론토와 원정 2연전 잡혀 있는데 요걸 여기도 잡으면 주목됩니다. 이걸 잡으면 지금 당장 몬트리올 추격 가능하죠. 그다음에 토론토랑도 승점 차이가 5점밖에 안 나게 됩니다. 만약 요 두 경기를 잡게 되면은. 예. 그래서 진짜 서터 감독이 토론토 맞춤 전략을 어떻게 짜올지 저는 이것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예. 캘거리 플레임스 또 다가올 한 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스코샤 노스 디비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혼다 웨스트 디비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미네소타와 원정 2연전 다 졌죠. 6연승 후 2연패였는데 마크 스톤, 엘릭스 피에틀란젤로 선수 부상, 공백이 느껴지는 결과였습니다. 이후에 세인트루이스전 원정 2연전을 그래도 다 잡았고요. 어제 세너제이전까지 이겼고 다시 3연승. 마크 스톤 선수는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오자마자 뭐 세인트루이스전 2경기에 3골 넣고 어제 세너제이전 3피리어드 결승골 1골 1도움 또 했네요. 역시 스톤 있고 없고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 진짜 큽니다. 라는 걸 보여주네요. 이 선수가 진짜 공격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도 상대방이 턴오버를 만들면서 역습을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희소가 제가 큰 이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좋아요. 뭐 베이거스가 진짜 단독
저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아주 승점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은 전반적인 이런 모습이라든지 전력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확실히 웨스트 1강은 베이거스입니다. 예. 뭐 변함없이 베이거스가 뭐 잠깐 뭐 2경기 졌지만 바로 3연승 회복을 그렇죠. 했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두 경기를 어쨌든 졌다 미네소타한테 좀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그걸 바탕으로 많이 추격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바로 다시 3연승으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뭐 베이거스 진짜 전력이 탄탄하고 강력한 팀이다. 네. 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미네소타 와일드인데요. 선두 베이거스와의 홈 2연전 수입을 했죠. 일주일 전에 베이거스 원정 2연전에서 당했던 수입을 그대로 되갚아줬어요. 이후에 애리조나전 홈 3연전도 수입했습니다. 애리조나전 첫 경기에서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NHL 데뷔 첫 해트트릭 기록이 또 있었고 마츠 수카렐로 선수 도움 3개 있었네요. 미네소타가 5연승 디비전 2위로 올라섰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한편 그 마커스 스폴리그노 선수가 애리조나전 부상을 당하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 콜로라도 애벌랜치인데요. 네이선 맥키넌 선수가 4경기 만에 복귀했습니다. 콜로라도가 LA전 홈 2연전 수입했고 오늘 애너하임전 승리까지 4연승. 순위도 3위로 한 단계 올린 한 주였고요. 5연승을 달린 2위 미네소타를 또 바짝 뒤쫓았던 지난주였습니다. 그래도 콜로라도가 최근에는 좀 많이 이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컨텐더급의 그런 희망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예전에 그런 나왔던 그런 약점이 조금 보완이 되는 한 번에 주르륵 먹히면서 오늘도 NI전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8대 4였나요? 8대 4였죠. 네. 이제 뒤에 이제 막 MTN의 골이라든지 뭐 이런 골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 4대 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랄까 한 단계 올라오면서 동점 만들고 역전하고 요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동안 잘 못 보여줬었어요. 이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내 골을 처음에 먹히잖아요. 쫙 미끄러지면 집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승리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 팀도 이제 우리는 시즌 중에 달라졌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도 컵을 진짜 도전할 수 있는 진짜 이런 자격이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LA 애너하임 사실 응당 잡아야 되는 팀입니다. 지금 웨스트 4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물론 LA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LA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웨스트는 탑 4랑 바텀 4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뭐 올 시즌 이 구도라면 콜로라도도 베이거스, 미네소타, 세인트로이스를 잡아야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지금 당장 플레이오프에서 미네소타 만난다? 장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홈아시스 아니죠. 지금 순위로 봤을 때는. 예. 아무튼 콜로라도 아직은 진짜 컵을 들만한 팀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제가 봤을 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보겠습니다. 베이거스전 홈 2연전 수입 당했고 4경기 1패 3OT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었는데요. 2위였던 순위도 4위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도 뭐 타일러 보자크와 제이든 슈월츠 선수가 내일 LA전에서 복귀를 한다는 빨리 와야 돼요.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진짜 중요한 자원들이거든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진짜 2, 3라인에서 정말 3라인 센터 보작 그리고 1라인에도 뛸 수 있는 슈월츠 1, 2라인 뛸 수 있는 이 선수가 진짜 세인트루이스에서 중요한 자원인데 뭐 거의 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상 때문에. 이런 부상 자원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순드크비스 선수 돌아온 것 같고 부상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타라센코도 돌아왔고 이제 뭐 풀 전력으로 조금 있으면 가지 않을까. 네. 점점 하나씩 전력이 돌아오는데 그럼 이제 점점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블루스가 앞으로. 워낙 부상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편 세인트루이스 지난주 큰 뉴스 중에 하나는 골리 조던 비닝턴과 6년 3,600만 달러 재계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좀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위험해요. 너무 잘 대해준 게 아닌가. 그리고 비닝턴이 오버페이예요? 그 오버페이는 아닙니다. 페이롤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장기 악성 계약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닝턴이 당장 그 첫 시즌 제외하면은 그렇게 썩 그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규 시즌에 좀 부진해도 뭐 플레이오프 때 팍 이제 다시 퍼포먼스를 올리는 브레이든 홀트비가 뭐 한 2년 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비닝턴 작년에 그냥 밴쿠버한테 싹 털리면서
그냥 시리즈 패배에 사실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했었던 선수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멘탈이 좀 깨지는 모습이 시합에 드문드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계약을 안겨줬다. 뭐 어떻게 보면은 컵까지 안겨줬고 이만한 주전 권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계산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뭐 나쁘게 말하면 팀에게 악성 계약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요약드릴게요. 그런 요소는 있다고 보시는군요. 다음으로 LA 킹스입니다. 조나단 퀵이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또 칼빈 패터슨 선수도 코로나19 명단에 올라가는 바람에 골리 쪽에 구멍이 났어요. 트로이 그로즈닉 선수가 3월 10일 애너하임전에 출장을 해서 33세이브 1실점을 했는데요. 2014년 11월 18일 이후에 6년 4개월 만이자 통산 세 번째 NHL 출장이었는데 승리를 했어요.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LA가 콜로라도전 원정 2연전을 다 내줬고요. 최근 6경기 1승 3패 2OT. 6연승 후에 최근 8경기 1승 4패 3OT. 6연승 했던 걸 거의 다 지금 까먹고 있는 LA 킹스인 것 같습니다. 주전급 골리 2명이 이제 없으면 결과적으로 킥이 주전이고 백업 피터슨이 없으면 뭐 LA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이제 그리고 팀 코어가 전반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역경이 다가왔을 때 물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있지만 이제 코어는 점점 어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LA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분위기를 확 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은 너무 바라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LA 같은 경우에는 예, 주전 골리 부상이 많이 큰 것 같네요. 네. 지금 LA도 좀 내림세를 타면서 지금 위에 네 팀과 밑에 네 팀이 조금 더 벌어지는 느낌인데요. 애리조나 카이오츠 볼까요? 미네소타와의 원정 3연전 수입 당했습니다. 3경기에 1골 11실점 완패였고요. 지난주 3승 1패의 분위기를 잊지 못했던 애리조나였어요. 세너제이 샤크스는 세인트루이스전 이겼고 애너하임전 2경기 다 이겼고 3연승. 하지만 어제 베이거스전 지는 바람에 일단 3연승은 끝났습니다. 애너하임 덕스는 최근 3경기 연속 승점을 챙겼는데 세너제이전 홈에서 2경기 수입당했고요. 오늘 콜로라도전까지 졌으니까 4연패. 다시 디비전 최하위로 내려간 애너하임 덕스였습니다. 역시 댈러스 히킨스는 안 됩니다. 네. 또 한 번 말씀이 안 나오는데 돼요. 무전술 하기에 또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 뭐 애리조나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수비적으로 맨날 가는데 참 이 프랜차이즈도 진짜 안 풀리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지만 진짜 애리조나도 좀 터질 듯 안 터질 듯 하는 그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플로리다랑 진짜 상반해. 플로리다 터질 듯 안 터질 듯 하다가 작년부터 확 좋아지더니 올해는 진짜 뭐 거의 최강팀 반열에 오른 이런 느낌인데 사실 애리조나도 구성 자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너무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거는 예 지금 구단 내부적으로도 참 애리조나가 어수선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운 좀 그런 시즌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혼다 웨스트 디비전도 하위권이 좀 암울했던 뭐 세너제이 제외하고는 다들 암울했던 지난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NHL 이번 시즌 팀당 56경기 체제 단축 시즌이죠. 뭐 예년과는 다르게 디비전 안에 속해 있는 팀들끼리만 대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현지 시각 기준으로 3월 16일이 되겠고 한국 시각 3월 17일 수요일인데 오늘 경기까지 끝나니까 이제 31개 팀 중에서 28경기 이상 소화한 팀, 반 이상 끝낸 팀이 21개 팀이나 됐습니다. 그렇죠. 절반 지나갔고요. 반원점 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밀린 거 생각하면은 사실 거의 다 절반 이상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10일까지 정규리그가 일정이 잡혔는데 1월 13일에 개막했죠. 2달이 지나갔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정규리그. 순위 경쟁을 위해서 더 치열한 승부가 예정돼 있으니까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 비하인드 넷과 함께 또 재밌게 시즌을 계속해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 정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잠시 후에는 KHL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회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까지 진행 상황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회는 4차전으로 끝나지 않았던 시리즈들 5차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1위 체스카 모스크바와 4위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이 1라운드 4연승 수입으로 먼저 2라운드 올라가 있었고요. 나머지 시리즈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 7위 디나모 민스크의 대결인데요. 3승 후 1패로 스카가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있었죠. 5차전 연장 승부 끝에 4대3으로 스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디나모 민스크가 선제골로 앞서 가기도 했었고 역전의 재역전, 상당히 그 접전을 펼치면서 디나모 민스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3피리어드 종료 2분 2초를 남겨놓고 스카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회생했고 결국 연장에서 파워플레이 골이 골든골이 되면서 스카가 다시 역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스카는 에밀 갈리모프 선수가 2골 1도움 팀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줬고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2월 22일 이후에 17일 만에 이번 시리즈 첫 출장에서 15세이브 3실점 승리가 기록됐네요.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가 4차전까지 풀타임 소화를 했었는데 5차전은 쉬었습니다.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4승 1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디나모 민스크는 올 시즌에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랐는데 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을 노렸습니다만 스카에게 막혀서 좌절되고 말았군요. 예, 사실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중요할 때 선수진들 기량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제 깊이 차이와 기량 차이가 결국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민스크가 시리즈 내내 1라인 진짜 잘했거든요. 다들 많은 이제 득점 뽑으면서 그 팀이 이제 이기는데도 공헌을 한 바가 있는데 결국 스카의 선수진과 깊이 좀 버티기 역부족인 모습.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했던 5차전 같은 경우에는 갈리모프한테 완전히 이제 농락을 당하면서 그 완벽한 찬스가 나오고 말았고요. 예. 두 번째 그 연장 결승골 같은 경우에는 불다소프 선수. 이 선수 이제 스타 선수죠. 이제 굉장히 슛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결과적으로 이제 실점을 하는 파워플레이에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기량 차이, 선수진, 깊이 차이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모든 경기 접전 양상이었는데 결국 4승 1패로 끝났던 스카의 승리로 끝났던 시리즈였습니다. 디나모 민스크가 막 관중 막 10,000명씩 이상 받았기 때문에 네. 6차전 가지 이 생각 좀 했거든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스카는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3위 디나모 모스크바 대 6위 세베르스탈 체레포베치의 시리즈였습니다. 1승 1패 상황에서 3, 4차전 연승을 거뒀던 디나모 모스크바가 3승 1패로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5차전에서 4대3으로 디나모 모스크바가 승리했습니다. 디나모 모스크바가 4대0까지 앞서고 있었다가 이후에 세베르스탈이 막판에 4대3까지 추격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3분을 실점 없이 디나모가 버텼고요. 한 골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드미트리 야시킨 선수가 쇼트핸디드 골로 최근 11경기 연속 포인트를 또 이어갔고요. 디나모 모스크바는 알렉산드르 예르멘코 선수가 3, 4차전 결장했다가 5차전 다시 나와서 24세이브 3실점 했네요. 메탈루르크의 바실리 코셰치킨에 이어서 KHL 역대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 통산 100경기 출장 달성 기록했던 예르멘코 선수였습니다. 한편 그 세베르스탈은 블라디슬라프 포디아폴스키 주전골리가 4차전 결장했고 5차전에 돌아왔는데 4실점 후에 2피리어드 도중에 강판되는 또 장면이 있었어요. 디나모 모스크바가 4승 1패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세베르스탈은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올라와서 8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까지 기록했습니다만 결국 1라운드를 넘지 못했네요. 하지만 시리즈 패배했지만 직후에 안드레이 라진 감독은 또 2년 재계약 발표가 있었던 세베르스탈이었네요. 예, 바로 재계약할 만하죠. 지금 이 정도 성과도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고 올해 거의 최강 팀이나 다름없는 디나모 모스크바랑 거의 접전이었습니다. 거의 접전. 이것도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포데폴스키가 3차전에 약간 이제 불안하게 넘어지면서 4차전을 쉬었는데 5차전도 경기력 회복이 안 되면서 좀 패배 원인이 됐어요. 사실 세베스탈 1, 2, 3차전 진짜 접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포데폴스키가 진짜 잘했거든요. 예. 1, 2, 3차전에서. 그런데 이제 4차전 휴식을 하고 4차전 휴식을 했으니까 좀 진다고 치고 5차전에 결과적으로 출전을 했는데 너무 일찍 무너졌습니다. 4실점. 그런 장면이
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수비진에서 좀 이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골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3골 정도는 사실은 막아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세베르스탈이 3점을 따라갔잖아요. 세베르스탈이.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포데폴스가 무너진 게 진짜 중요한 5차에서 무너졌던 게 참 이제 그 세베르스탈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텨줘야 했던 포디아폴스키 선수의 5차전 부진이 좀 아프게 남은 세베르스탈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 나머지 상황 보겠습니다. 1위 아크바르스카잔이 1라운드 4연승으로 가장 먼저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던 동부였는데 2위 아반가르 톰스크 대 7위 앞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의 대결이었습니다. 4차전에서 2차 연장 끝에 역전승했던 아반가르 톰스크가 3승 1패로 앞선 상황에서 이제 5차전 아반가르트의 홈 경기로 치러졌는데 앞토모빌리스트가 파벨 나축구 선수의 골로 1피리어드에 먼저 앞서 갔습니다만 아반가르트가 2피리어드 들어서 3골을 몰아칩니다. 역전을 했고요. 3피리어드 끝까지 2골 차를 지키면서 3대1 아반가르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고리 봅코프 골리가 22세이브 1실점 이번 시리즈 5경기 다 풀타임 소화를 하면서 또 승리를 챙겼네요. 앞토모빌리스트의 파벨 나축구 선수가 이날 득점을 했는데 만 42세 233일의 나이로 KHL 역대 플레이오프 최고령 득점 신기록을 썼습니다. 종전 기록은 2011-12 시즌에 메탈루르크의 세르게이 퓨도로프 선수가 기록했던 만 42세 100일이었는데 133일 차이로 최고령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팀 패배로 좀 아쉽게 됐네요. 지금 체스카의 GM입니다. 퓨도로프 씨는. GM. 예, 그렇습니다. 뭐 현재도 뭐 KHL에 또 몸담고 있군요. 아방가르 톰스크가 4승 1패로 1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앞토모빌리스트는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네요. 결국 이제 그 찾아온 기회를 못 살립니다. 앞토모빌리스트는 이번 시리즈 내내 이제 들어왔 부분인데 예. 사실 흐름 자체는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선제골도 많이 기록을 했고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번 경기 5차전 같은 경우 다츠크 선수 골 5분 만에 터졌습니다. 초반에 예, 팀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선수가 이 중요한 기회에서 또 넣으면서 리드까지 잡았는데 그리고 코발추크가 2인으로 메이저 플러스 그 메이저를 받고 나갔습니다.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는 못 뛰게 된 상황이었고 5분 파워플레이 5분 파워플레이인데 골을 못 넣었단 다 말이죠. 날렸습니다. 앞토모빌리스트가 싹 날려버리면서 근데 이후에 이 경기 그렇게 페널티도 솔직히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1피리어드 이제 끝나기 직전에 1분 전인가 거기 이제 페널티가 나왔고 이 그 앞토모빌리스트 쪽에 페널티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바로 아방가르트 골. 그게 동점골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피리어드에 2골 추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게임이. 기회가 있었던 앞토모빌리스트가 기회를 놓치니까 바로 아방가르트에게 이제 맞고 말았고. 사실 요거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4차전 똑같잖아요. 네. 뭐 이게 전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힘의 차이죠. 네. 뭐 물론 이제 그 앞토모빌리스트도 뭐 부상 때문에 빠지고 중간에 또 빠지고 뭐 이런 거 많았습니다. 뭐 골리셰프 선수가 대표적이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많이 아쉬운 결과죠. 지금 결과는 뭐 플랫 뭐 보내고 하더니 결국 그리워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뭐 골리셰프 선수는 이제 계약 돼서 지금 아일랜드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앞토모빌리스트와 계약 종료가 발표되면서 바로 발표가 됐고 네. 합류가 되는 상황이 아일랜더스요. 아일랜더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뭐 사실은 다축구 또 내년에 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만 42세 나이로 지금 팀을 이렇게 팀을 끌고 가는데 이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꼰대 정신론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앞토모빌리스트를 보면은. 네. 앞토모빌리스트의 시즌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부 3위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 대 6위 바리스 누르술탄의 시리즈 볼까요?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양팀이 2승 2패로 맞서고 있었는데 5차전에서 메탈루르크가 5대1로 완승을 가져갑니다.
한 경기 쉬고 돌아온 세르게이 모우자킨 선수 선제골부터 몰아쳤던 메탈 루르크였고요. 또 1차전 때 강판됐었던 마실리 코시치킨 선수가 선발 주장에서 또 28세이브 1실점 회복을 했어요. 6차전 승부가 이제 바리스로서는 벼랑 끝 승부였는데 바리스 홈 경기였죠. 결국 스코어 2대2까지 2피리어드까지는 비슷하게 갔는데 3피리어드에 또 세르게이 모우자킨 선수 골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연속 파워플레이 골이 터진 메탈루르크가 바리스를 따돌렸네요.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역시 메탈루르크가 승리하면서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모자킨 선수 3피리어드 중요한 두 골에 모두 관여를 해주면서 1골 1도움 했고요. 또 5차전에 결장했었던 유호 올키노우라 선수가 6차전에 나와서 27세이브 3실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가 4승 2패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시즌 1라운드 바리스에게 당했던 패배를 서력했네요. 바리스 누르술탄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동부 2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 통과까지 했었던 팀인데 3년 만에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예, 뭐 파워플레이가 살아났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일 큽니다. 뭐 5차전은 초반부터 흐름을 잡고 쭉 이제 갔는데 5차전도 결국은 파워플레이 5개에서 2골 넣었고요. 메탈루르크가 6차전 파워플레이 골은 4골 넣었습니다. 폭발되면서 사실 이제 경기를 잡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결국 메탈루르크가 6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내면서 뭐 일정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2라운드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부 4위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 대 5위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의 시리즈였는데요. 1패 후 3연승으로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가 3승 1패로 리드를 잡은 상황이었죠. 5차전 사실 그 3대2 굉장히 아슬아슬한 승부가 나왔는데 살라바트가 파워플레이 골 2개로 2대0으로 앞서갔었어요. 근데 트락토르가 추격을 하면서 2대2 동점이 됐고요. 승부는 3피리어드 종료 19초 전에 갈렸습니다. 트락토르의 2반 페도토프 골리가 골대를 건드려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여기서 얻은 페널티샷을 살라바트의 마르쿠스 그란룬드 선수가 성공을 시켰고 3대2로 승리를 가져갔던 살라바트 율라이프였습니다. 유하 메트솔라 선수가 여전히 34세이브 2실점 골문을 지켰고요. 트락토르는 이제 3차전에 7세이브 3실점 부진으로 강판이 됐었고 4차전 쉬었던 페도토프 골리가 예상을 깨고 사실 5차전에 등장을 했는데 18세이브 3실점 마지막에 그 결승골이 됐던 페널티와 페널티샷 실점이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결국 살라바트가 핀란드 출신 그 사기 인라인 3인방이 3골 다 만들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가 4승 1패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는 원정 1차전 잡아놓고 내리 4연패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끝났는데 사실 살라바트를 상대를 해서 살라바트에게 분위기 주면 이런 느낌을 많이 갑니다. 사실 뭐 작년 아방가르트도 그랬고요. 예. 진짜 근데 이 경기는 잡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트락토르가 연장 끌고 가면서 어떻게 뭔가 그 역전을 해내는 분위기였는데 예. 페도토프 이 마지막에 골대를 건드려서 이제 페널티샷 선언까지 예. 이어졌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골대를 이제 고의적으로 네트를 밀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주심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줍니다. 딜레이 오브 더 게임. 보통은 이제 2분 마이너 페널티로 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경기 종료 2분이 들어와서 요 마이너 페널티를 풀로 소화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2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예, 19초가 마지막에. 남아있었기 예, 때문에 예. 이 네트를 밀었을 때 요 페널티를 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예. 정규 시간에 풀로 수행할 수 없으면은 페널티 샷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필살기로 골 넣었고요. 근데 또 그걸 또 넣어요. 그라운드가. 놓치지 않아요. 그 그걸 분위기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참 트락토르 입장에서는 이보다 아쉬운 경기가 없었고 예. 왜냐면 5차전 결국 원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진짜 근성으로 역전하고 6차전에 홈에 들어가면은 진짜 알 수 없거든요. 진짜 알 수 없는 흐름으로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 통안의 페널티로 진짜 경기를 그냥 줘버리게 됐습니다. 진짜 뭐 선수들이 아쉬워가지고 참 계속 지금 페도토프를 비춰주네요. 이런 카메라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 아깝게 됐어요. 트락토르는. 네. 뭐 트락토르로서는 정말 아쉬운 시즌 마무리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8개 시리즈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이네요. 3월 오늘 밤입니다. 17일 밤, 3월 18일 새벽부터 8개 팀이 그로는 2라운드에 들어가는 가가린컵 플레이오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8개 팀 보니까 그냥 상위 4팀이 다 올라왔어요. 예. 업셋 시리즈가 1라운드에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예, 한 개도 안 났죠 이거 올해는. 보통 한 개 정도 나오기 마련인데. 나오죠 보통에. 야, 이게 그 KHL 역사를 봐도 12년 역사상 지난 시즌까지 1라운드에서 업셋이 한 개도 안 나온 게 2번밖에 없었더라고요. 최근 한 5년간은 그래도 한 평균 2개 정도 나왔던 KHL 그렇죠. 1라운드였는데 좀 약간 예년과는 다른 그런 1라운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8팀은 다 상위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예, 진짜 우승 이상하지 후보로서의 전력을 갖춘 팀들만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센 팀들만 다 남았어요. 네. 진짜. 지금 올해는. 뭐 올 시즌의 정규리그 어떤 뭐 평균 득점 순위, 평균 실점 순위를 봐도 뭐 1위부터 7위까지 이 팀들 다 들어가 있고 일단 그렇죠. 한 팀 정도만 지금 뭐 한 9위,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 있는 수준이에요. 예. 9위 10위 뭐 거의 네. 똑같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진짜 강자들만의 진검승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대진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현숙 기자의 또 전망의 평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대진 보겠습니다. 1위 체스카 모스크바 대 4위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브리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팀은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4년 전에는 로코모티프가 그때 4위로서 1위 체스카를 잡았었어요. 4승 2패로. 근데 이번에 똑같이 4위 1위의 자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올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은 4전 2승 1 슈타우승 1패. 체스카 모스크바가 우세한데 체스카 홈에서 열린 첫 2경기는 체스카가 이겼고요. 이후에 로코모티프 홈 2경기는 로코모티프가 1승 1 슈타웃패로 앞섰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경기 슈타웃패로 끝난 경기는 에드워드 파스칼 주전골리가 안 나왔다는 나왔죠. 점을 예.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에드워드 파스칼 선수는 1라운드 KHL 베스트 골리로 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예, 뭐 이런 좀 결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팀 뭐 최고의 골리 대결이라는 또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체스카의 라르스 요한손 대 로코모티프 에드워드 파스칼. 뭐 기록상으로는 요한손 선수가 앞섰고 뭐 최근 활약도 너무 좋습니다만 로코모티프의 에드워드 파스칼 선수는 또 이현섭 기자님이 꼽은 올 시즌 정규리그 최고의 골리라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주신 바가 있고 1라운드 또 베스트 골리이기도 했고요. 자, 체스카는 지금 니키타 소시니코프 선수 공격 쪽에서 부상자가 한 명 있고요. 수비 쪽에서는 드미트리 사모르코프 선수 여전히 부상자가 있습니다. 마리오 캠페 선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면에 로코모티프는 이제 스웨덴 출신 외국인 공격수 안톤 란데르 선수가 1라운드에 못 나왔는데 2라운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돌아오겠죠? 53경기 32포인트 올린 외국인 공격수가 돌아옵니다. 파벨 쿠드리아체프 선수는 뭐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네요. 자, 이 시리즈 한번 들어볼까요?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요한손 활약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좋아도 너무 좋거든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실력은 좋지만 지금은 좀 너무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체스카가 전력상으로 보면은 로코모티프보다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위라고 봐요. 이제 공격 수비진 같은 부분에는. 근데 하나 진짜 완벽한 우위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은 골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한손 선수가 분명히 아무리 좋은 골리라도 이렇게 쭉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로코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고 로코도 이제 선수 깊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밀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가 굉장히 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손 선수 결과적으로 활약을 지속할 수 있는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체스카에서 얼마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한번 봐야 되겠고, 로코모티프도 좀 체스카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선수진의 어떤 깊이를 자랑하는 팀인데 이 부분에서 체스카에게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게 압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깊은 선수진 가진 팀은 이 깊이보다 약한 팀을 만나잖아요. 그럼 보통 잡습니다. 근데 이 선수진의 깊이가 체스카급을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느냐. 요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로코모티프가 체스카를 압도하면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로코모티프도 올 시즌 가가린컵에 정말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 3위 디나모 모스크바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두 팀은 플레이오프에서만 벌써 6번째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두 팀인데, 이 두 팀이 앞선 그 플레이오프의 역사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디나모 모스크바가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을 때는 이 스카를 잡고 올라가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이제 2010년대 중반에는 또 반대로 스카가 디나모 모스크바를 잡고 올라가서 또 결국 가가린컵을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면 우승에 도달한다라는 그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뭐 그런 면에서 이번 그 플레이오프 6번째 맞대결 또 한번 관심을 모으게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4번 만났는데 3승 1연장승. 디나모 모스크바가 4번 다 이겼어요. 근데 이 4번의 경기에 그 양 팀에 나온 골리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다채롭더만요. 그렇죠. 서로.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매치업에서 디나모 모스크바가 다 이겼다는 다 이겼다는 거죠. 가장 최근 맞대결 2월 19일이면 얼마 되지 않은 경기인데 이거 스카이 홈 경기였는데 여기서도 디나모 모스크바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디나모 모스크바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까지 최근 17경기 15승 1패 1OT 좋은 기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나모 모스크바 하면 또 정규리그에서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성공률 두 부분 다 전체 2위 팀인데 페널티 킬링까지. 이게 스카를 상대로도 통할 것이냐. 그렇죠. 이거 좀 관심사고요. 뭐 바딤 시파초프 선수가 KHL 통산 도움 1위로 등극할 것이냐. 세르게이 모자킨 선수가 한 개 차인데 100%라고 봅니다. 뭐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예. 뭐 이런 좀 기록도 달려 있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스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파초프 라인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겁니다. 이 타인 라인을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냥 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져야 돼요. 디나모의 1라인. 여기도 뭐 살라바트 못지않은 사기 1라인인데. 그렇죠. 진짜 사기 1라인인데 왜 이러냐면 스카가 지난 시리즈에서 상대방 1라인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디나모 1라인을 만난다? 이건 진짜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브라긴 감독도 이 라인을 많이 신경을 막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시파초프 선수 라인을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스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나모는 깊이 자원이 결국 얼마나 분전을 해주느냐입니다. 선수진의 깊이로 가면은 스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디나모는. 아무리 지금 볼코프랑 이런 선수들이 잘하고 세르게이프라는 정말 대단한 선수가 한 명 다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3라인, 4라인 이런 깊이 싸움으로 가면은 스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자원들이 얼마나 이 선수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게 잘 버텨주느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디나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번 시리즈의 관건이 될 만한 요인인 것 같네요. 뭐 치파초프 선수는 빨리 경기하고 싶다. 왜 이렇게 오래 쉬냐. 연습하기 싫다. 연습보다 경기 뛰고 싶다. 어디에서 뛰어도 상관없다. 그냥 뭐 원정이라든 홈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빨리 경기를 뛰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 빨리 보여주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피력을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일정으로 보면 지금 2라운드 올라온 팀들이 다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쉬었죠. 휴식을 하고 거의 뭐 정비 다 하고 2라운드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쉬었습니다. 근질근질할 거고 어느 정도 팀도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좋은 승부가 펼쳐질 것 같아요. 올해는 이길 수 있다라는 멘탈리티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실제로 상당히 뭐 기대가 정규리그 되고 승점에서도 디나모가 스카보다 위였어요. 예. 정규리그 승점이. 스카가 지금 서부 2위지만 지금 네 팀 중에 그렇죠. 정규리그에서는 네 번째 순위예요. 승점상으로는. 안 셉니다. 올해 스카가 생각보다. 그리고 그래서 크리코노프 감독도 아방가르트가 더 세다 이랬어요. 올해는 스카보다. 디나모의 크리코노프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디나모는 결국 또 그 있죠. 카갈리츠키. 네. 스카에서 정말 거의 팽당하듯이 네. 아주 그 잘 쓰지도 않고 복수 각 나왔거든요.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는 시리즈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대진을 보겠습니다. 1위 아크바르 스카전 대 4위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가 만나게 되는데 뭐 KHL 최고의 흥행 매치업 카드 중에 하나인 그린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2라운드 때 그린 더비 성사는 됐는데 코로나로 시즌 취소되는 플레이오프 취소되는 바람에 무산됐었죠. 다시 만났어요. 올 시즌 상대 전적 4번 만나서 2승 2패 동률이고요. 여기도 처음 그 아크바르스가 홈 2경기는 다 이겼고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는 살라바트가 홈에서 다 이겼어요. 서로 홈에서는 또 잘했던 두 팀이고요. 살라바트도 뭐 정규리그 막판 포함해서 1라운드까지 15경기에 13승 2패 기세가 대단하고요. 아크바르스는 지금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가 1라운드 다 안 나왔는데 이 2라운드부터는 나올 것인지 또 요게 또 주목이 되고요.
살라바트는 이제 무하마돌린 선수가 이제 수비수 쪽에서 계속 좀 결장이 있어요. 살라바트는 이 핀란드인들이 주목을 끄는데 그렇죠. 감독부터 해서 토미 램세 감독, 거기에 골리의 유아 메트솔라 선수, 그다음에 공격 1라인 하르티카이넨, 그라운드, 마니넨까지 사기 1라인. 뭐 핀란드인 핵심 5명이 또 이번에도 얼마나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바르스는 체킹 라인이 1라인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입니다. 체킹 라인은 결과적으로 코르미에 선수랑 페트로프 선수가 주축이 되는데 예.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상대방 1라인을 잘 이제 그 막아내면은 깊이로 그냥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살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자원들이 아직 플레이오프 때는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하마둘린 선수는 뭐 못 나온 게 많았고, 뭐 알렉세예프라든지 아미로프 이런 선수들이 좀 중간에서 좀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1라운드에서는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젊은 자원들이 조금 분전을 해서, 왜냐면 이 아크바르스에도 좋은 젊은 선수들 많잖아요. 디니아크, 그 다음에 그 보론코프, 갈리모프 이런 선수들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 지지 않는 활약, 여기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린 더비, 많은 또 관심이 모아지는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2라운드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매치업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부 2위 아반가르트 옴스크와 3위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은 2011-12 시즌 2라운드 대결 이후에 9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는데 당시에는 아반가르트가 4승 1패로 이겼던 또 기억이 있네요. 올 시즌 상대 전적 보면 4번 만나서 3승 1패 아반가르트가 우세했습니다. 아반가르트도 뭐 계속해서 지금 승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정규리그 후반부부터 플레이오프 1라운드였고요. 아반가르트가 정규리그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다 1위 팀이거든요. 디나모 모스크바가 2위고, 뭐 아반가르트의 또 장점이 이번 2라운드에서도 통할지 주목이 됩니다. 아반가르트는 지금 수비수의 막심 추디노프 선수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부터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다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메탈루르크는 역시 또 수비수 쪽에 예고로 야코블레프 선수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부터 못 나오고 있다는, 양쪽이 지금 수비수 쪽에서 주요 선수가 구멍이 하나씩이 있네요. 이 시리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방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메탈루르크가 최근에 파워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봉쇄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봅코프 흐르베츠 누가 해답이 되는지,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떤 주전골리를 쓸지. 왜냐하면 아반가르트의 골리요. 올 시즌 4차례 대결을 했었죠. 예. 근데 2경기에서 가리포프 선수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디나모 모스크바로 그렇죠. 넘어가 있는. 이미 가신 그분이고. 예. 그래서 봅코프 흐르베츠 누구를 낼 것인가. 물론 지금 흐르면은 봅코프인데. 근데 1라운드는 보코프가 다 책임졌잖아요. 그렇죠. 뭐 봅코프로 갈 수도 있고 뭐 흐르베츠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조금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몬 후르베치 선수가 사실 그 아방가르트로 와서 처음엔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엄청 잘했죠.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사실 에밀 가리포프 선수가 원래 주전인데 그냥 보내버린 건데, 그렇죠. 그런 배경이 됐는데 1월 17일 이후에 최근 2달 동안에 딱 한 경기 나왔더라고요. 예. 후르베치 선수가. 별로 뭐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지금 거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봅코프가 무너진다면 뭐 기회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얼마나 또 해줄 수 있는가. 예. 이것도 사실 이 의문이죠. 오랜만에 나와서 어떻게 해줄 예. 것이냐. 이게 좀 어쨌든 이런 그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원투펀치가 좀 단단해야 그렇죠. 하면 무너져도. 시리즈를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메탈루크가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예. 무너졌는데 바로 오키노로 나오고. 음.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메탈루크는 결국 상대방의 다양한 공격진을 막아낼 수 있는 수비력이 되는지. 사실 메탈루크 수비진이 그렇게 그 깊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정규리그 기록상으로도 지금 뭐 2라운드 올라온 8팀 중에서는 제일 좀 뒤처지죠. 그렇죠. 수비력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수치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방가르트는 1라인부터 3라인까지 걸을 타선이 없는 정말 그 공격진이 탄탄한 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진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물론 이제 아방가르트는 그 메탈루크는 그에 비해 이제 공격수들의 수비력이 참 괜찮은 팀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 선수들이 뭐 수비진이 좀 불안하다면은 커버를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 좀 공백 같은 거 얼마나 잘 메워낼 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 야코블레프도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물론 이제 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비력 같은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네요. 뭐 골텐딩은 메탈루크가 저는 위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8팀만이 살아남아 있고요. 이제 상위 팀들 간의 진검승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저희도 이제 이
시리즈 결과에 따라서 한번 다음 녹음 스케줄도 한번 잡아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64회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 비하인드 더 넷 그리고 유튜브의 온더스포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과 인스타그램 온더스포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65회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고요. 오늘은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